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낸다. 또 사람이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똑똑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인들 중에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결과들을 내신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의 가장 최고의 취미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뽑히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 우리 회사, 우리 이전 세대는 더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애, 아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회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집단주의고 관계주의적 사회에는 혼자 있는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혼자야? 왜 밥을 혼자 먹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실 밥을 혼자 먹는데 왜 혼자 먹어?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 같은 것들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지나칠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발이 넓다는 거지 발이 무한대로 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외향성 있는 분들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해도요, 나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 필요하지 않나요?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내향적이신 구독자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되게 연결되고 싶고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나요? 사실요, 이 외향과 내향은 다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경향성의 문제여서 조금 더 뭐가 더 맞냐는 차원이지 100% 외향이고 100% 내향이다 이런 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발이 넓어서 사람들하고 만난 게 너무 신나기만 하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향적이신 분들도 사람을 계속 만나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그냥 시달렸어요. 회사에서 막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만나고요, 막 즐겁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하고 계속 있느라고 치인 거예요. 이 사실은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내향적인 모습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한정으로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꼭 넓은 인간관계가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유튜브로 본 건데 김은국 씨가 조세호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안재욱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막 청첩장 보내고 축하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인간관계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앤트맨이라고 하는 슈퍼히어로가 나오잖아요. 앤트맨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지만 커지기도 하잖아요. 커지면 오히려 굉장히 비대해지니까 걷는 것도 힘겨워하고 작은 것에 또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너무 비대한 거, 너무 방대한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치유인 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이 많다, 그것이 좀 나한테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이것만 갖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친구가 많은 것은 일단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많으면 오히려 깊이 있는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친구는 막 2,000명, 3,000명 이런데 풍요 속의 빈곤? 사람은 되게 많은데 진정으로 나하고 연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존재하고요. 반대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저는요, 꼭 외롭거나 고립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장이나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연구들을 봤거든요.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낸다. 저는 정서지능하고 좀 더 가깝다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 효능감하고 좀 더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의 가장 최고의 취미가 뭐였냐면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항상 사유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 위인전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위인들 중에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결과들을 내신 분들의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 산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책은 혼자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많이 외롭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스티븐 킹은 뭐 영화로도 많이 시작됐죠.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그린 마일이라든지 그것이라든지 미절이라든지 뭐 샤이닝이라든지 그런 많은 소설들을 냈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설도 재밌고 하지만은 엄청나게 다작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작을 했을까?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시간 동안 항상 자기는 방 문을 닫고 자신만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다작을 하면서도 많은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토대였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요즘에 MBTI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 MBTI의 근간 이론을 만드신 분이 칼 융입니다. 사실 이 칼 융의 심리 유형을 갖고 나온 건데요. 이 칼 융은 심리학의 전체 역사 안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칼 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슈퍼스타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융이 했던 게 뭐냐면 스위스의 취리라고 하는 볼링겐 마을에서 돌로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볼링겐 타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사유, 자신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키를 항상 자기가 갖고 다닌대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키를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항상 있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각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링겐에서 나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내 안에 깊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융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외부를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내부를 보는 자는 깨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 나의 잃어버린 나를 조금 더 깊고 너르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굉장히 친해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막 개그를 하는 거예요. 대박 대박.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헌주 엄청 재밌다. 야, 얘 있으니까 완전 까르르 난리가 난다. 근데요, 사실 저는요, 어쩌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어떤 진공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 얘기 들려요 라고 하지만 아무도 못 듣는 걸 수 있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굉장히 웃기고 재밌게 하고 있지만 일만의 어떤 불안, 긴장감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들이 나를 엄청 재밌게 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요, 굉장히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 하나의 페르조나죠. 가면을 갖고 그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페르조나, 가면은 진짜 내 얼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삐에로의 인형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웃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면과 얼굴 사이에는 어떤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의 색은요, 검은색이고요. 그 검은색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공허라고 부릅니다. 즉,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공허함과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내면에 있는 공허감, 구멍들이 더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그 사람은 더 멀어지고, 이 관계는 하나의 역학이어서 마치 톰과 제리처럼 너무 한 사람이 집착을 하면 한 사람은 약간 도망가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추적, 위척, 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사실 남편을 왜 만났냐면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이 사람하고 만났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이분이 이제 우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외로워서 그냥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많은 경우에 후회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런 의존적인 관계는 반드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요구가 가장 강렬한지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가장 감을 느끼고 있는 게 뭐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텅 빈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텅 빈 느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결핍감과 연관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결핍된 게 무엇인지를 숙고해보는 게 오히려 핵심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고 관계 욕구가 큰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외로움의 색깔이 나를 좀 만나고 싶은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미 있는 나와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글을 쓰는 것, 다 나를 만나는 행위거든요. 나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연을 산책하고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결핍,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나 스스로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자존감이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를 정말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니까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낀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지 매우 중요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엄청나게 명품 백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겠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의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요, 남편이 비닐봉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당신 너무 고마워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한 손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지금 앞에 있는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 또 굉장히 혼탁한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 보면 씻어나가고 어떻게 보면 처리해보고 청소해보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찌뿌둥하다면 일단 목욕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사실 아동기 때 보면 부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도 중요하면서 친구도 중요한 시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대가 돼서 청년기로 넘어가면 부모님은 조금 옅어지고 친구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옅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년기 때입니다. 중년기는 발달 과업 자체가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구와 교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만나보면 문제 있는지를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던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인생에는요, 썰물과 같은 때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조금 멀어질 때가 있는 거고요. 조금 가까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중년부는 실제로 친구가 별로 없었고 많이 만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친구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 여러 격차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은퇴하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오히려 많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 친구가 많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기도 씹어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혼밥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한다? 이거는 거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씩 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어색하죠. 근데 하다 보면요, 정말 편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때가 있죠. 그게 되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요, 우리 진짜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양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균형과 중용이 참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고요. 타인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요. 혼자 먹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따로 또 같이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또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익숙한 관계는 편하다고 느낍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약간 심리적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면 좀 긴장하고요, 불안하고 또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평판을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의를 지키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사실 꼭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만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가잖아. 나는 그냥 추리닝 입고 간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연인이 10년차 부부가 되는 순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막 말이 나가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우 친해지면 사람에 대한 존중, 예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무례해도 된다라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깊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에 탔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럼 그 순간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발 밟은 사람 때문에 내가 6개월, 1년 동안 트라우마가 걸리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가 되는,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또 그 중에 핵심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전혀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 나를 되게 무시한다, 이런 측면들은 더 큰 상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친구라는 존재, 더 나아가서 친한 친구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직급이 높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엄청난 시간의 흐름과 또 마라톤과 같은 많은 세월들의 흔적들, 추억들, 기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친구를 정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그 친구에게도 손해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도 엄청난 타격일 수 있습니다. 아이 뭐 내가 그 친구만 있나? 다른 친구 또 사귀면 되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진심인 친구,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건 인생에서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어떤 친한 친구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그 친구의 단 한 번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쌓인 많은 역사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어떤 친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려받는 느낌이 있으면 그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도 좀 받아들여질 만 하거든요.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여요. 그럴 때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친구한테 괜찮아, 야, 차 많이 밀리는데 속도 내서 오지 말고 천천히 와도 돼. 크게 뭐 뒤에 바쁜 일 없으니까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일찍 온다, 늦게 온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측면에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접촉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 농담도 못하냐? 농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친구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튼튼한 어떤 지지대가 있을 때 그 농담도 충분히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돼요. 표정을 숨길 수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언뜻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표정을 보면 표정에서 약간 드러납니다. 내가 뭔가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나올 때는 즉시 그걸 멈추고 사과하는 게 사실 먼저고요. 그 친구의 탓을 여기서 한다. 이것은 기름에다가 불 붙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기 딴에는 미안한 게 좀 있는데 그거를 또 농담으로 풀어보려고 야씨 농담이야 씨 삐졌냐? 또 삐졌어? 그러면서 막 또 찔러요. 옆구리를. 이러면 이제 거기서 확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사실은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냥 가나요? 내가 많이 갔던 극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지 않죠. 사실은요, 항상 표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간에 초대받는 일이라고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그 친구가 나를 만약에 초대했다. 그럼 그 친구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떨렁떨렁 왔다고 생각해볼게요. 내 친구라는데 그냥 와가지고 야 그냥 친구니까 그냥 들어가서 볼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건 나를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나를 소홀히 대하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집들이 갈 때 막 엄청나게 비싼 거를 꼭 들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선물과 함께 그 의미를 참 전달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화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집에 더욱 환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주는 거죠. 와인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이프하고 축배될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좀 하나 사왔어.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그 선물과 함께 내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안 사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친구하고 우리 집에 계속 놀러 가는 경우. 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러 가고.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사오지 말라는 것은 사실 진짜 사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투여했는데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추리닝 입고 늦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 야, 나 좀 늦었다. 야. 이건 그 친구에게 있어서 사실은 선물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마음의 나는 투여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감정적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왕왕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배려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딴에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괜히 가져가면 이 친구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느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끙끙대다가 자기 딴에는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커피집에 사야 되나? 편의점에 사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존재해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좀 전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을 하느라고 그 친구를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친구를 초대하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야 그냥 와도 돼. 너무 뭐 그런 거 준비해서 오지 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왔다? 내가 정말 괜찮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계산 다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뭐 커피 한 번 샀는데 뭐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자기 딴에는 다 생각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친구가 한 뭐 몇만 원 더 냈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커피 좀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딴에는 뭔가 합리화를 해가지고 안 보내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되게 중요한데 친구끼리 뭘 몇만 원 꼭 보내줘야 되나? 정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친구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쟤는 원래 그냥 잘 사주잖아. 쟤는 원래 그냥 잘 챙겨주잖아. 쟤는 나보다 좀 돈을 그래도 잘 벌잖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안 보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죠. 네 번째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고요. 그 중에서는 사람을 정말 장기말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요. 뭐가 문제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자기가 더 화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들으면 뭐지? 황당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요소들은 조금씩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공통점은 나하고 관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친구가 한 명인데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다 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이 실제로 좀 있었어요. 저는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친구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이다,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한 명 있는 친구를 손절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나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해를 주고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을 삼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내가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연습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사람하고만 꼭 같이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토대가 있어야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되잖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오해였는지 여러 사람하고 만나봐야 이게 좀 더 보이는 거고요. 정말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큰 어떤 해를 준다. 그러면 이런 터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손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도 그럴 거예요. 정말 그게 쉽지 않겠죠. 친구가 어떻게 손절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고려할 만큼 정말 고통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거고요. 내가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일시로 확 그냥 끊어버리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연락을 딱 끊어버려요. 나에게 엄청난 해를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그 친구는 나한테 그냥 전화를 계속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야, 문자 왜 대답을 안 해? 너 왜 그러는 거니? 이렇게 가면 나도 이제 그동안 쌓인 게 많으니까 그 친구하고 굉장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감정적으로 얽히고 엮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화를 한 10번이 와요. 한 9번쯤 받는 거예요. 약간의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하고 약간 멀어지면서 친구하고 좀 멀어졌더니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걸 자존감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었거든요. 사람은요, 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좌절이 심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관계들이 사실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정말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약 30분 정도 자기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듣고 있으면요, 나의 어떤 측면들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밥 사주면서 코스요리 사주면서 내 자랑 막 30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밥 사주는 거에 대해서 막 기쁘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이것도 1절이지 2절이지 30분 정도 하면은 집에서 그냥 너구리 끓여 먹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소화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잘난 척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랑한다. 크게 세 가지가 사실은 꼽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야, 내가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10배 벌었거든. 그러니까 너 10,000원짜리 이거 사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요, 사실 그 10,000원짜리 먹으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속이 막 뒤틀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능력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어느 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성진을 하게 됐는지, 이런 자랑 30분 이상 하는 것도 굉장히 듣기 힘들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꼽는 건데요, 1위에 가깝고요. 바로 뭐냐면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한테 자기 돈 자랑을 엄청 하고 자기 능력 자랑 엄청 자랑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자랑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못해. 지 형 닮아가지고 전혀 못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잖아. 해외 가라니까. 가서도 수석을 못하고 차석밖에 못해가지고 장학금을 3중으로밖에 못 받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실 그분 자식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듣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떠올라요.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3수 중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어떤 예의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죠. 근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람을 손절하게 만들거나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의 스탠스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30분 동안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다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친구의 속사정을 알면서 한 번만 무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아들 이제 현수 걔는 사수야 오수야 뭐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집 지금 방에 있는 현수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집을 들어가면 우리 현수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역시가 어떻게 보면 예의가 굉장히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지름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서 말이 안 끝났는데 딱 끊어버리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큰 카운터 펀치와 같은 예의 없는 말과 행동들이 있기도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약속 시간에 계속 늦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늦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친구랑 점심 먹으려고 왔어요. 12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앉았는데 나는 이제 헐레벌떡 12시에 왔는데 그 친구가 늦어요. 5분, 10분, 15분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받고 전화 통화 중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라면은 문자에 일이 사라져 있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반갑다 야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친구가 한 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누적된다. 이게 한두 번을 지나다 보면 어느 선을 넘고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친구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친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런 반구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때, 당연하듯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때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허무함, 공허함, 내가 이 친구의 친구가 맞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는 어쩌면 그 친구에게 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이 채널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관계에 대한 굉장한 자각 능력이 있고 관계를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말하는 거,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약속에 늦을 수 있죠. 약속에 늦을 때는 내가 미안해서 어떤 일 때문에 늦는다라는 걸 그 친구한테 말해주는 거.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런 작은 말과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요, 똥차 가야 새차 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해로운 관계가 있다면, 손절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멀리 하시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보시면 별로 안 친한데 괜찮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을 조금은 멀리해야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한번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그런 물결을 갖게 될 때, 아, 삶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정말 숨을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허파처럼 숨을 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재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죠. 근데 이게 사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사랑이라는 게 자칫 잘못했다간 집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의 자식한테 투여를 해버린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되면 자식 탓, 또 잘 되면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한 집착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과연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일까? 저는 이거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아기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순수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요, 6, 7살쯤 되면요, 우리 아이가 이게 어학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운동신경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약간 손을 보니까 피아노를 좀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내가 늙어서 이 애한테 의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지만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뭔가 어떤 압박
압박감 같은 것, 부담감 같은 것 이런 걸 좀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일종의 심리적 융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자식하고 거의 막 밀착돼 있고 융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를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아들을 뺏어간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면 며느리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계속 며느리를 들들 볶게 되는 거죠. 며느리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넌 내 아들이라고 결혼해서 얼마나 네가 행복한 줄 알아? 이거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받기 싫겠어요.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아들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또 집에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밤 늦게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용돈 달라고 계속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인 의존이 같이 숨어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 얼마든지 통제와 의존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런 걸 자꾸 요구하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자꾸 받냐면,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 또 뭔가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자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말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얘가 무슨 ATM 기계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기념일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생일, 또 생일을 어떤 분들은 양력 챙기고 음력 챙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음력을 했다가 어느 날은 양력을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거기다가 어버이날 따로 있죠, 추석이 있죠, 또 신년 1월 1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설이 또 있어요.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어떤 가족 모임도 있죠. 그러니까 용돈을 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돈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어버리면 마치 채무관계처럼 버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가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아닌데 내가 기분을 한번 내서 부모님들 고마워서 1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 우리 아버지 생일에 다시 20만 원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건데, 돈을 들여도 편하지 않고요, 또 안 드리면 계속 죄책감에 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우리 아이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많이 주었다면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자식에게 큰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회수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충만함입니다. 구독자님 혹시 볼비라는 학자 들어보신 분 계시죠?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주창한 학자신데요.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사실 그 마음속에 계속 내재된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반려동물 왜 키우나요? 재테크하려고 키우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 얘는 새끼를 낳으면 돈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사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아기를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멋지게 성장했다라는 거, 그 아이가 그 아이 세계관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이 세계에서 충분히 도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이한테도 좋지만 그건 사실은 나에게도 큰 기쁨일 수 있다. 저는 꼭 회수가 아니라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식은 꼭 내 소유물이나 작품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로부터 떠나야 되는 존재이고요. 또 떠날 수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두 가지의 말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말투는 자식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이 비난과 비교를 한번 엮어서 제가 얘기해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야 너입니다. 야 너. 이거 다음에 좋은 얘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도대체. 도대체 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는입니다. 누구는. 이런 거죠. 야 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옆집에 현수는 글쎄 엄마 아빠 유럽으로 보냈다더라. 야, 네 언니는 나한테 벌써 100만 원 보냈어. 너는 도대체 취업 언제 할 거니? 이렇게 가면요, 진짜 가기도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하지 않아야 되는 말투. 하나는 야, 너. 두 번째는 도대체. 세 번째는 누구는. 이건 사실 비난과 비교의 말투다.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말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돈을 줄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뭘 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왜 주니? 너도 힘들잖아. 기왕 줬으면 기쁘게 받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인 것 같은데요. 누구는 얼마 줬다더라. 예를 들어서 네 언니는 생일 때 100만 원 보냈다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느끼기 시작하면 되게 상처가 돼요. 내가 짐짝인가? 이런 게 너무 배신감이 들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부담되는 건 내 존재가 아니에요. 부담되는 건 어떤 외부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어떤 의뢰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괜찮을 때 보자는 여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허용, 이런 자율성은 아이의 어떤 압박감을 많이 잦아들게 만들거든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지 다른 외부적인 게 아니라는 거, 무엇보다 네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한 번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의 토대 안에서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념일을 너무 지나치게 내가 앞서서 챙기는 거, 이거를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앞서서 막 챙기면 사실 아이들이 이걸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챙겨버리면 아이들이 그거를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 경우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일을 확인이 아니라 좀 회상의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확인을 한다면 야, 너는 왜 나를 안 챙기니? 야, 너는 왜 용돈이 적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이다. 참 잘 커서 고맙다 표현하는 거. 또 제가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왜 낳았을까? 내가 너를 왜 낳아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스러울까?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를 내고 있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게요, 우리 아이를 왜 낳았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다가 그 질문에 갑자기 탁 머리에 번개가 친 것처럼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얘를 왜 낳았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사랑해서 낳았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거. 전화가 가끔 오는 이유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식을 억지로 전화 오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목도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우리 자녀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나? 우리 자녀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나한테 전화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도 부모를 보통 사랑하거든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했을 때 야, 자주도 전화한다, 자주도. 이런 말은 더 전화를 안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전화하니까 엄마가 살만 난다. 너 괜찮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우리 아들 어떠니? 우리 딸 저번에 봤을 때 명절 때 보니까 얼굴 안색이 안 좋던데 좀 괜찮니? 어떠니? 엄마가 반찬이라도 좀 보내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게 있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 역시 우리 엄마한테 좀 전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형성시킬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있죠. 사실 바람이 막 불면 옷깃을 더 막 이렇게 여미잖아요. 근데 해는 그 옷을 오히려 벗게 만드는 토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화했을 때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가, 비난의 말투를 쓰는가, 혹은 환대의 말투를 쓰는가, 이게 바로 바람과 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요, 환대의 욕구를 많이 담아서 그 언어에 많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건 용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가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용돈 보내준다고 계좌이체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손편지, 엄마 어떻게 지금 아빠하고 결혼 30주년인데 어떠세요? 이렇게 표현해보는 작은 관심과 애정의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 아니라 굳어있는 얼굴 표정 있잖아요. 우리 MBTI로 말하자면 F가 아니라 약간 T 같은 이런 분이셨는데 사실 이분이 생일이셨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 밥은 먹고 아빠는 잘 있으니까 그래, 네 엄마나 챙겨놔. 이러시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끊으면서 제가 그 얼굴 표정을 봤거든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으로부터 뭔가 내가 정서적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요.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찾아와 주는 것, 얼굴 보여주는 것. 제가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 거를 제가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핵심이요, 손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양육에 대한 마음 당연히 있죠. 근데 더 본질이 뭔지 아세요? 손자녀가 목적이 아니라 손자녀를 잘 키워서 자식에게 인정받고 수용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찾아와 주는 것, 얼굴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하고도 좀 연관되는데 감사와 애정의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오히려 이런 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많이 안 하지 않나요? 고맙다는 말? 거의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불평을 많이 하지 우리가 고맙다는 말 거의 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돈이 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